제49회 축의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수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2024년 무용 분야 이슈, 무용 관련 정책, 장애무용, 연구윤리에 관한 주제 발표를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혹시 단풍 좀 구경하셨나요? 네, 가을 분위기가 무르익은 요즘입니다. 오늘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처럼 오늘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무용과학회 회장님이신 박재용 교수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용입니다. 먼저 지금 가을이 좀 일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을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을 조금 더 알차게 풍성하게 마감하라는 힘의 뜻으로 알고 오늘 이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 소개해 주셨다시피 2024 무용 분야 이슈, 무용 관련 정책, 장애무용, 연구윤리라는 주제로 3분의 발제 그리고 6분의 토론자께서 풍성하게 참여해 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의 마음을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반드시 뭉치게 되어 있다. 근데 저도 보면은 무용사에 있어서도 장등간에 그 세부 장르로 다시 흩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하나로 통합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뭉치기도 했다가 통합되기도 했다가 이런 것이 한 100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 개인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분야는 좀 작습니다만은 이 지금 볼 때 융합, 통섭, 통합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각자 가기도 하고 또 뭉쳐서 가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어려운 점은 예전에는 그 변화의 주기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변하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한편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융합적으로 한편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각자 개별로 또 독자적으로 흩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무용 분야는 아직은 조금 약한 분야라고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지도를 쥐는 마음으로 오늘 좀 2024년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하신 이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다 영상으로도 준비해서 채널로도 게시가 되고 오늘 또 자료들도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못하신 많은 분들도 항시, 상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풍성한 또 아주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2024년 무용 분야 주요 이슈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권선영 선생님께서 무용 관련 법제, 정책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권선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인데 저도 늘 제가 속해 있는 연구원이지만 소개할 때마다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원 소개를 사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산하의 정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역할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저의 소속과 배경 탓에 문화예술 안에서도 저희 주제인 무용과 관련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을 지나 국내의 제도 현황과 그 다음에 해외의 간략하게 제도들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논의점을 찾는 순서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순하고 어떤 규칙이나 규율 없이도 알아서 법과 규칙들을 잘 준수하는 착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관용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거대화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법이 잘 지켜줘야 되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법을 모르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법이나 제도를 내가 미리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손해를 방지할 위험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들 또는 집단을 우리는 그런 예술가 집단의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나 특히 뭐 예산, 행정적인 것들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저희조차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예술하지 않는 외부의 시선에서도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인들 중에서도 또 무용인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무용과를 나왔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들에 참여했던 경험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연구에서는 무용인 대상으로 정책 인식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연구 참여자들이 관련 거기에 목록에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무용계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무용과 관련된 법 제도와 법 제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 무용계가 처한 정책적인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유사하게 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적 그다음에 정책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입니다. 일단은 무용을 둘러싼 전체의 그 문화예술 관련된 현행 법률은 총 62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62개 중에서 문화재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런 문화 산업들 부분을 제외한 저희가 예술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관련된 법률 수는 32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32개 중에서도 무용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률은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그 20개 중에서 법조문에 무용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9개가 있고요. 왼쪽에 기둥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들이 그 9개이고요. 나머지 11개는 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무용에 활동하는 영역, 무용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 오른쪽 기둥에 11개 이렇게 해서 총 무용과 관련된 법률은 20개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무용이라는 장르가 법조문에 포함된 것은 1961년 공연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연법, 저작권법은 제정은 더 먼저 됐지만 무용이라는 장르가 추가된
공연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예술인보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 국악진흥법, 아마도 전통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서 이렇게 11개의 법률에 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가장 무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20개 정도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러면 무용에서 활동하는 무용인들이나 무용계에서 활동하는 무용인들이나 아니면 무용을 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할 때 어떠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냐면, 사실 이 20개간의 법률 간의 위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체계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것을 상위법적으로 두고 어떤 위상이나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법률들 간의 체계성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포함되는 법이고, 이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체계를 정립하고 법률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문화기본법을 가장 상위의 위계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종합적 체계, 법률 체계상의 가장 상단에 있는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정책이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공연법, 예술인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등등,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등의 다양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라고 말하는 장르는 15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에 나열되어 있는 장르들입니다. 영화, 출판, 게임, 음악, 건축, 어묵,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이 15개 장르 중에서 사진, 무용, 연극, 뮤지컬 이 4개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장르에는 별도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을 포함한 이 4가지 분야에만 별도의 개별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진 같은 경우 2010년에 사진진흥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최근입니다. 올해 1월에 무용진흥법안이 민주당을 통해서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극은 워낙 영화나 공연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법률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법은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로 구상하고 있는 뮤지컬 분야에서도 뮤지컬 산업진흥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법률 사이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무용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무용은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더 큰 범위에서는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정의로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큰 개념으로 문화기본법으로 넓혀지면 이제 삶의 기본권으로서의 무용예술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단계적인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용 안으로 들어와서 무용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쉽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과 예술인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공연예술 지원이나 창작 지원 및 예술 인력 육성 등 창작과 활동에 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문화예술 예산에서 3.5% 정도로 나머지 그 예술인 지원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이러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립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액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 밑으로는 예술인 복지 지원, 그 다음 더 내려와서는 장애인 예술 지원, 그 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러한 분야도 아직은 미미하지만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정책 사업을 통해서도 당연히 시민들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 내에 예술인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정책 사업을 통해서도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문화바우처 사업에 해당하는 이런 향유 지원, 7%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을 통해서 특히 아르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정말 소소합니다. 인문정신문화 아르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문화 다양성, 그다음 그 밑에 산업화 및 관광 자원화,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작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무용만을 타깃으로 한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무용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무용 활동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법률에 따른 그 주체 기관이나 수행 기관별로 다 공지사항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 늘 그것들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트눌이라는 이런 공공 포털 사이트를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을 통해서 무용을 포함한 전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눈에 지원 사업들과 정책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함이 있지만 정책을 공급하고 있는 정책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숨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인데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포털 사이트들이 마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용 분야와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어쨌든 무용 분야를 별도로 한 개별법이 없고 그다음에 그것을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용 분야만의 지원 사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진흥을 총괄하는 총괄적인 성격의 정책은 부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계획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세워진 지가 2012년도 이후에 수립된 바가 없어서 무용이라는 예술은 공연예술로서의 개념으로 가장 첫 번째로 이해되고 공연법에서 가장 먼저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연예술진흥 계획상에서라도 보여지는 무용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에 무용진흥법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나가 토론 시간에도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을 자세히 인터넷에 찾아보면 바로바로 뜨는데요. 자세히 좀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별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용계 내부적으로 좀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의견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무거운 내용들이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거의 이제 초기 단계의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무용진흥법안은 지금 임기 만료,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폐기가 되어 있는데 그 폐기 처리된 것이 아쉬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철학이 명확하게 제시되려면 내부적으로 이런 담론의 형성이나 공감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용 분야의 별도의 법과 그 정책은 부재할지라도 무용을 독립예술 장르로서 고려한 정책 사업이 개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연예술 지원 사업 안에 무용이 그냥 한 개 장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다른 뮤지컬이나 다른 그 무대 위 예술 지원 사업에 그냥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 있어서 무용 장르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 자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려면은 저희가 정책에 대한 변화를 먼저 기대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그럼 해외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무용진흥법안 발의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간략하게 공유 드리자면 1장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용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수합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 정말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문제가 됐던 것은 2장에서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무용예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무용예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심사 과정에서 기능이 너무 중복된다. 그리고 직제상 지금 여기 법안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직제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앞서 나갔죠.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3장에서도 무용만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15개 개별 예술장르 중에서 개별의 기금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미래를 보고 앞서 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무용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학교에 무용 교과를 반드시 필수 교과목으로 넣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법률에서 이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교과과정 편제를 통해서 교과의 편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간의 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풀기가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한 번의 법안에 그것도 첫 번째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일이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정말 희망적이고 무용계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빠르게 해외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는 정부 부처가 없죠. 문화예술을 지원하면서 기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 문화부, 영국 예술인, 일본 문화청과 예술기구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별로 각각의 사례들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전반적인 시사점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문화예술 분야가 재정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용 분야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창작과 어떤 공연 활동의 지원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포용성과 다양성, 그다음에 건강과 웰빙을 주요 키워드로 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최근에 펼쳐나가고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현재 상황에서의 큰 차이점이자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기금 차원에서 지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하고 있고요. 영국도 센터를 마련해서 국립의 센터를 마련해서 경제적인 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나 이런 건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 정책 연구를 강화한다던가 이러한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도 강조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방의 학생 100%가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교류를 강조한다던가 내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육 이런 것들 점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상에 있고요.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부분에서만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법과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무용의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용 분야만 따로 한 건당 하나로 계산하면 한 1,3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한 건당 지원액이 그렇고 이런 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이렇게 유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원 사업에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무용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발적으로 공연예술 사업이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안에서 그냥 한 개의 무용 장르가 지원 사업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무용을 아예 타겟으로 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 안무센터, 국립 무용센터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다 전국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을 설립해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다 무용 분야를 별도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한 법률과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원댄스 UK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무용의 발전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사 자격증을 무용 분야에 두고 있죠, 별도로.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용 서적과 기록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존하고 아카이빙하는 것들을 아예 특별 기금을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무용센터나 국립도서센터에서 춤의 도서관, 이름이 너무 이쁩니다. 이런 춤의 도서관이라는 기금을 설립해서 무용 서적을 출판하고 그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첫 번째는 독립예술 장르로서의 무용 예술에 대한 법 제도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개별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사업 내에서 무용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이 좀 개발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창작과 무용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덜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이제 확대해서 개인의 그런 어떠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 활동들이 사회적인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그런 무대에 올리는 활동들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이 개인 간, 기관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교류 사업 굉장히 미미하게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활발하게 무용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무용예술의 기록 보존, 공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문화로서의 무용을 보존하는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기록하고 서적으로 출판하고 글로 써내는 일들 이렇게 해서 이 가치를 다시
강조한다면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조사, 모형 분야 연구할 때 데이터 찾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꼭 연구를 위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일어나는 이슈들이 담긴 그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따 토론 시간에도 더 많은 말씀 나눠주시겠지만 저희 무용계가 좀 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뜨겁게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무용계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선아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무용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가 되셨나요? 네, 저 또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인데 우리 권선아 선생님 발표 덕분에 조금은 지금도 우리 무용계의 어떤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상황에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 무용과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정책, 그다음 제도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두 번째 발표는요. 정책적 관점에서 본 장애 무용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원대학교 홍혜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의 홍혜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뭔가 그 소통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가보게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를 가본 나라가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에 이렇게 다른 나라 갔으니까 막 관광지도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막 걸어가는데 길에서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 한번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나라가 되게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제처럼 블라블라 해갖고 기가 등등의 장애인분들이 혹시 많으신가? 약간 이런 생각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요. 와! 그때는 대박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 생각하면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기 전에 버스가 딱 서자마자 버스가 찡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제가 서 있는 인도와 그냥 동일한 위치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 있던 휠체어가 저보다 먼저 찡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 딱 하고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은 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충격이었던 딱 한 문구. 장애는 내 몸이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에서 오는 장애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첫 번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일단 길거리에서 장애인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버스만 생각을 해봐도 버스를 일단은 탈 수 있잖아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제가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소통 방법이 필요한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시작을 했죠. 제가 하고 있는 주제가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 무용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분이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회장님, 디스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모든 곳에서 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께 아마 그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에 대한 접근성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차는 내놓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자세한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촉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조금 해보면, 네, 일단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속속들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해주신 데이터 중에 보면 공연지원법이 1961년인가요? 네, 그렇고 또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 자, 그러고 나서는 장애예술과 관련된 지원법을 살펴보면 202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안에서 더 소수의 집단으로밖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장애무용이라고 하는 분야는 대략 59년, 48년 정도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처진 부분들은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무대를 접근하기 어렵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지금은 약간 이런 얘기들이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역차별이다. 무엇이 역차별이다? 장애 예술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장애 예술가들이 지원금을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또는 비장애 예술가들이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원금들이 장애 예술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것이 결국에는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장애 예술의 특히 장애 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자체 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다른데 지금 인재서에 이제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장애 예술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이거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모두는 춤출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용인이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애인들은 일단 전문적인 학교가 없죠. 전문적으로 무용을 전공을 하고 싶어도 그 이전으로 더 넘어가면 무용을 전공하고 싶어도가 아니라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술적으로 소질이 있거나 또는 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직접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없었던 적들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어떤 접근성에 대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지원법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내가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구나, 또는 예술을 전공하고 싶구나, 또는 예술을 향유하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 내가 전공을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상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동네 학원을 찾아가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는 한예종이 20몇 년 된, 얼마 정도 되죠? 개교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30년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매년마다 장애인들이,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이 주부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대략 그 안에 졸업생들이 20명 남짓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어쨌든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25학년도부터는 장애인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고무적인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예술을 향유하거나 예술 전공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교육받을 권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리, 전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들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단 장애 예술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동법의 시행령에 근거해서요.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 무용인이 정당하게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 무용에 있어서의 정책의 필요성을 좀 더 장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또 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들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 지역에 장애 예술에 관련된 정책 지원법 5개년 정책 지원에 관련된 연구가 11월 말일날 이제 자료집이 발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30일 정도에는 장애 예술인 예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에 관련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아직 연구가 정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갖고 모든 걸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점 고려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에 한정돼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장애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장애 당사자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당사자의 소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건 FGI를 통해서 도출했던 내용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GI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은 장애 예술가나 장애 단체 또는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는, 그래서 장애 당사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10분 하고요. 다음에 보시면 장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또는 장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또는 예술과 관련된 기획 분야나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장애 문화예술 교육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10명 해서 전문가 집단 20명을 대상으로 되도록이면 당사자의 소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의 소리는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에
중점 추진 과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을 이 5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는 과정에 정신 차려서 읽어보니 어머나 중복된 얘기들이 너무 많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장애 예술 또는 모든 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복돼서 이야기가 언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법안에서 적혀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또 창작지원금 지원에 대한 인원을 늘리고 또 모두 예술극장이 저희 지금 있는데 표준 공연장과 또 전시공간 등의 또는 창작 공간들 또는 연습 공간 등의 이런 무장의 창작 공간들을 확충을 해서 예술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창작 공간과 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분들이 공연장에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랑이라고 볼 수 있죠. 모두 예술극장은 무장애 예술극장이기 때문에 이 극장을 제외한 그리고 지금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하고 대학로 극장이 접근성 매니저분이 아예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장애인 예술이 극장 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할당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 예술가분들, 특히 장애 공연가분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더 창작 공간이 또 공연장이 확충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레지던시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초창기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잠실예술창작센터가 있을 때 그곳에서는 원래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부 무용인들도 그 안에서 레지던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지금 거기 리모델링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재개발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대학로로 옮겨졌죠. 그래서 장애예술지원센터였나요? 네, 그렇게 센터를 승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지던시 공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동성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콘택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장골이라고 부르는데 장골이 운이 좋으면 10분 안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고요. 대체적으로 장골 부르면 1시간 정도 있어야지만이 택시가 제 앞에 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이 많이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안에 거주 공간까지 합치면 그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콘텐츠하고 교육인데요. 일단 예술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술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 공연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늘 같은 이런 그 포럼에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성 콘텐츠가 필요하죠. 그리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또한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중복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 경험 확대 그리고 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두 가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있죠. 그래서 제가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를 예술가들은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장애 예술가의 어떤 요구, 그래서 장애 예술가들은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요구에 의해서
장애 예술가랑 같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장애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협업, 그다음에 반대로 장애 예술가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일부의 컴플렉스 또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무용인들과 함께 협업하고 싶다라는 또 반대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예술적인 어떤 역량들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서 이런 두 부류의 니즈들이 합쳐져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창작적인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물론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장애 예술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당연히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아카이브를 통한 발표 역시도 그것도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결과물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플랫폼의 구축이 되게 필요하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의 플랫폼 구축이 장애인 예술과 관련돼서, 물론 이거를 생각해보면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비장애 입장에서도 똑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조심히 해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용성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예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모든 무용인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안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고 일부 또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것이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럼이나 세미나는 늘 현장에 와서 볼 수만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같이 중계가 되거나 또는 그것이 녹화가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아까 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처럼 우리 모두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향유를 또 익숙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 예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예술인 일자리와 관련된 자립 기반 구성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정의 부분에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프로토콜로 진행을 했습니다. 뭘 진행했냐면 장문원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23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초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24년도에는 기초과정을 이수한 장애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25년부터 어떻게 장애예술인들이 장애예술 강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애예술인도 예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일을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사가 있죠.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육과정 살펴보면 장애 예술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문화예술사를 이수한 분들 역시도 장애 예술과는 장애인을 문화예술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장문원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가를 예술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 이 부분을 좀 더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술활동과 함께 일자리로 연계가 돼서 장애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일자리 파견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술 복지에서도 일자리를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장애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활동 지원사입니다. 장애 쪽에서는 이제 내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 보조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을 옆에서 돕고 계시는데요. 장애 예술가들 역시도 옆에서 함께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각장애 완전 전맹이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시각장애인이시죠. 그리고 시각 예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풍선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의 활동 보조사 선생님은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시 이동을 할 때도 옆에 계속 같이 다니시지만 예술 창작 활동을 할 때에도 이것은 어떻다, 어떤 형태가 보인다, 색깔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옆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술 활동을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활동 보조사 선생님들이 예술을 향유한 경험이 없거나 예술적인 어떤 바탕이 없거나 하다 보면 공연이 있어도 공연을 보러 가자 하지 않고 아이고 그냥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집에 있지 뭐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장애 예술가가 이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는 예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옆에서 충분히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예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약간 미흡하셔서 그런 충분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장애 예술에 대해서는 없는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활동 보조사를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 또한 분명히 진행되어야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어떤 사례비 또한 그런 부분을 지원금 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고려가 충분히 동시에 진행되어야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창작 공간들에 대한 물리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어떤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면 늘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유휴 공간이거나 또는 기존의 공연장 또는 기존의 창작 공간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반다비 체육관이 이제 체육의 사례를 보면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모두 다 한 공간에서 무장애 시설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또는 그런 기관과 유사한 부분들을 장애 예술 그리고 장애 무용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각 극장마다 옛날에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의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쿼터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와 동일하게 장애 무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말 자체에는 포용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포용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장애 예술가는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용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이 돼서 모두의 예술, 모두의 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장애 무용에 관련된 공연에 있어서의 어떤 쿼터제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한다라는 지점에서는 전국의 장애인 야학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학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접근성이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인 공간들, 아까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장애 예술가들도 비장애 예술가와 협업하는 거 원하고 있고 비장애 예술가들도 장애 예술가와 협업하는 부분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형 거점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발 장애인들은 여기서 연습하시고요. 비장애인들은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회를 제발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무장애 시설로 창작 공간들, 공연 공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이동성에 대한 접근성도 있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 무용을 향유한다거나 또는 장애 무용이나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술가로서 창작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통합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비장애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그런 그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또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증장애 말고 경증장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지원하셨어요? 장원원에 지원하세요. 장원원에 지원을 했더니 선생님은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하세요 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을 원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되게 각자 다른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반영한 개별화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여러 가지의 정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겠지만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애무용 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아까 여기 사장대 법안이 아니라 뭐였죠? 발의에 보면 엄청나게 무용인이 생각해도 벌써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발의안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구도 저는 일단 텍스트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텍스트를 통해서 남기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또 힘을 발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모여져서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을 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시각 장애인 분이 이제 지원 서류를 써야 되는데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제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한테 SOS를 청하는데 SOS를 청한 그것과 관련된 전담 인력분들이 시각 장애인들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몰라서 일부러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장애 예술 지원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장애예술 지원 사업도 비장애예술 지원 사업에 포함돼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도시 계속 개발되는데 제발 여기에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서울문화재단에 어떤 것만 만들어 놓지 말고 창작 공간, 장애인을 위한 창작 공간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살짝 좀 밀어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방사와 보조강사의 역할과 또 장애예술 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방사와 보조강사의 역할이 분명히 달라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종합해보면 창작 지원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바탕을 통해서 일자리가 확립되어야 되겠고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애 예술 창작도 중요하지만요. 장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활동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정책은 포괄적으로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각각의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감수성 교육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두의 관점에서 장애와 또 비장애 구분을 좋아야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누구나 각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동등한 창작과 함께 모두의 향유, 그래서 모두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 무용은 특히 인간의 어떤 움직임을 다루는 예술인 만큼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장애 무용이 선두를 이룬 분야가 장애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의 선두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혜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장애 무용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요. 우연히 장애무용,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공연하는 무용 공연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다음 공연이 홍혜정 교수님이 장애우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왜 우리 커튼콜 끝나고 무대 내린 다음에 뒤에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홍혜정 교수님께서 그 장애우들과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아주 친화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알던 무용가 홍혜정 교수님이 뒤에서 저런 일을 또 하고 계셨구나. 제가 7년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우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교통 같은 물리적 제약 말고도 다른 제약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공연장까지 데리고 올 것인가, 특히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 누가 공연장까지 데리고 올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우들을 데리고 공연하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과 연구를 함께 진행해 주시는 홍혜정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발표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홍예령 교수님께서 무용학의 실천과 연구를 위한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앞서서 두 분 발표를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 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게 된 주제는 무용학의 실천과 연구에 관한 윤리적인 특성들을 좀 다뤄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의논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안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고민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같은 경우 지금 학회이기 때문에 모두 멋지게 정장을 입고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아마 조명만 좀 어둑어둑해지고 여기 단이 좀 높아지면 바로 춤을 추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공연 예술의 한 분야로서 무용수 혹은 안무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행위가 공연장, 무대 혹은 무대를 넘어서서도 잘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무용입니다.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 신체 표현이나 연기, 예술성과 기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은 공연예술? 오케이, 맞다,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용, 학문? 연구가 필요한 분야야?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작품을 위해 뭐 연습실에서 고민하는 것도 뭐 연구지, 리서치지 라고 생각하시지, 정말 앉아서 우리가 머리가 떡이지도 앉아가지고 안경을 쓰면서 연구할 거라고 혹은 실험실에서 뭔가를 실험하고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사실 100년도 되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학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고유의 지식체계 그리고 지식의 구조나 지식체계가 다른 분야와 아주 독특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임, 신체 활동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 수준에서도 인적 분야인 체육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무용계가 많이 발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직업 그리고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지만 무용수나 안무가 교육자, 행정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들을 생성된 지식을 이용화하는 과정이 매우 짧아가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러한 학문적으로서의 접근들을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정이 되었고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 세부 영역 역시 보시면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 역시 이게 학문 분류가 맞나? 여기에 누락되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거나 좀 이상하게 묶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어떤 분류체계 속에서 무용이 인적 분야와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실제 무용이 어떠한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영역에 따라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대부분 공연이나 교육 그리고 연구로 이렇게 세분화된다고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이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갈등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체계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갈등 현상인데 이것이 수면 밖으로 올라와서 문제화되기 전까지 즉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문제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기 전까지 일반인이나 전공자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있었던 BTS의 상공 퍼포먼스가 정말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춤을 어떤 대중문화에서 같이 표현해보고자 라는 의도로 시행을 한 것인데 이게 저작권 문제로 표현이 되었고 그래서 전통춤은 어떻게 춤을 추고 가르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쟁의 장도 열렸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학문 분야로서 무용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지식체계를 모두가 인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야에서 또한 어떤 공평 타당한 보편적인 법칙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용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연, 교육, 연구라는 분야로 어느 정도 뭉쳐지는 것 같다는 판단하에 각 분야에서 주목해야 될 윤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무용 저작권이라는 이슈가 검색만 해도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연 컨텐츠로서의 저작권, 윤리적 인식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 밖에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학의 영역별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윤리적 주제들이 무용학 연구에서 그동안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총 이제 걸르고 교차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걸러봤더니 총 74편이었고 일찍이 95년도에 연구된 사례가 있긴 했는데 내용이 보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한 2000년 정도로 보여지고 그래프에 살짝 볼록볼록 올라오는 시기를 보시면 2014년, 2020년 두 시기에 걸쳐서 비합적 연구가 조금 진행됐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윤리적인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실려 있으니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연 올려보신 분들 너무 수고로움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소극장에서 하든 대극장에서 하든 아니면 무슨 기금 지원을 받든 간에 공연 하나 올리려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죠. 왜냐? 작품 하나에 관여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내 동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그거를 소화시키고자 하니까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서포트해줄 어떤 영상이나 안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작권입니다. 전통춤을 안무하는 한국무용에서는 이거를 신전통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어떤 기법을 새롭게 다시 재안무할 때 생기는 어떤 저작권 이슈, 전수했냐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줘도 되고 누구는 못 주게 되는 이런 이슈, 어떤 유파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소화했느냐 아니냐, 변형시켰다 혹은 변형이 아니라 완전 재창조했다라고 평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민감한 이슈인데요. 계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연습 과정에서 무용수와 예술 감독 혹은 촬영이나 이것을 어떤 편집하고 하는 어떤 제작진과의 어떤 계약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AI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안무 기법들을 시행하고 계신데 이때 이것이 무용수가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고 머신러닝을 시켜서 안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럼 그 저작권은 안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게 있느냐 아니면 머신러닝의 제재를 제공한 무용수에게 있느냐 이것을 다 포괄한 안무자에게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권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지 욕을 하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하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교육 영역은 학교와 생활, 전문무용 영역에서 여러 무용 교육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윤리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이 되었고 특히 지도자 영역에서 감독이나 단장과 같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뭔가 그 행위의 과정에서 다른 그 구성원을 대해야 된다는 점,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연구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윤리를 다룬 연구가 한 편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현재 학예 논문 주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주제를 꼭 연구해 주시면 핫할 것 같습니다. 앞서 무용학의 분류 체계에서 정립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학 연구자들이 대부분
체육학이나 예술학, 공연예술,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학문, 연구자로서 입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기법을 주로 학습하기에도 너무 벅찬 나머지 연구 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학교가 아니라면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이런 무용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표절이나 자기복제나 어떤 중복계제나 다른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방법은 제시해 놓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너 아웃, 너 보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부 주요 요직에 가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배우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배출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지도교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후덜덜 근육이 시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예를 들어 스승님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유튜브에 있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가져온다거나 그리고 동의받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게 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거나 이런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자료 분석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연구 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향적인 본인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연구윤리 교육입니다. 대부분 연구윤리 교육 받아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연구 재단의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걸 틀어놓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무용 분야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내용을 내 연구에 쓸 수 있나? 저렇게 인용을 한 적은 난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벌써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 수집이나 글쓰기를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용학 연구에서 윤리적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그간의 연구를 통해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키워드를 보시면 일단 저작권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물,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인 건 역시 저작권이었습니다. 개인 무용수, 무용단체 혹은 전통춤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비교적 높은 매개 중심성으로서 다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키워드로 높이 올라온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무용학 연구에서는 개인의 어떤 개인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서 저작권과 같이 어떤 작품의 소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 썼다면 점차 인공지능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로서 앞서 발표에 나왔지만 사회적 가치로서 이 무용의 작품이 공유되고 보존되는 데에 점점 관심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보면 무용학은 연구윤리의 전공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체능계가 있는데 슬프게도 미술, 음악, 체육만 연구윤리의 예체능계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용학을 하시고 이제 연구재단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나 체육 들어야 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인문사회계에서 뭐 다른 전공,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모학문 계열을 찾아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화된 내용이 별로 없고 사실 이러한 측면들은 그동안의 무용학과 관련된 단체들이 한 지금 등재지만 배출한 학회가 6, 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나쁜 마음을 먹고 연구하는 무용 전공자 없습니다. 나는 표절을 해야겠어. 이 표절을 해서 내가 영광을 누릴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 생각 드는데요. 일반적인 연구 윤리에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친절하게 무용가의 입장에서 좀 낮추어서 혹은 실제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 말 바꿔 쓰기와 같은 표현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학습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 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저자 표시나 중복 게재와 같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주면 조금 더 연구를 활발하게 배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막 석사 논문을 쓰는 분들, 이제 막 공연 제안서를 쓰는 분들과 경력이 조금 있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이제 학계를 이어가실 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연구윤리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키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무용학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영역별로 과제를 잘 발굴해서 윤리적인 주제가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우리가 예술성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넓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무용과학회뿐만 아니라 무용 관련 육아학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이런 특화된 자료들을 같이 개발하고 제도적으로서 학술단체나 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연계교육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클릭해야 해요, 수료증은 어디서 뽑아야 돼요,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도록 조금 편안한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측면이 있어서 마구 내달려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제 발표 자료에 실린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은 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쁘긴 예쁜데요. 이 무용실 보면 눈이 없어요. 다 안 보이시죠? 괜히 말씀드렸나요? 사진들은 다 AI가 만든 겁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 실린 연구들을 보시면, 사진들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맨 처음에 생성을 했더니 흑인이 나오더라고요. 무용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세미나하는 영상, 세미나하는 사진, 연습실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줬더니 흑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걸 보이스 넣었더니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를 또 공공장소에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하면 제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부 다 춤추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춤추다가 이제 한국어를 좀 해볼까 해서 시작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였습니다. 그 내용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걸 개정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니 너무 반가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교육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걸 들으면서 저희가 진짜 표절해야지 이러고 표절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배워서 그러니까 춤만 추다 보니까 몰라서 나중에 대학원생들 되면은 이제 뭐 논문 좀 써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기존의 논문들을 막 읽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논문을 지도할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갖고 와요. 저 이만큼 썼어요. 잘 썼죠 하고 봐달라고 갖고 오는데 너 이거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니? 하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써있던데요? 근데 그 논문의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또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대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좀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에 연구윤리 교육을 아주 가볍게 다루는 수업이 대학 8학기 동안 한 학기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멋진 발표 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잠시 장례를 좀 정리한 다음에요. 6분의 토론자분을 모시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동시에 혹시 여기 청주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서슴없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 무용 관련 법제 정책 동향과 과제를 해주셨던 권선영 선생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2분을 모셨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김은혜 교수님, 한양대학교 에듀카의 고신영 교수님. 네, 두 번째 발제의 토론자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빗소리 친구들 팀장님이신 구도연 선생님, 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님 정희정 교수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님 이효리 이사님, 가천대학교 이재정 교수님. 이렇게 6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에 대한 토론이신 어느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이 순서대로 김은혜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김은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첫 번째 발제자이신 권선영 박사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무용진흥법 제정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무용계에서는 이 진흥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용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창작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이 진흥법이 좀 제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정이 된다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발표 중에 언급하신 부분인데 정책 인식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용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를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데는 실제로 예술 정책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무용계가 단순히 정책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사회적 가치 확대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발표에서처럼 여러 나라들이 무용의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발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재 정책이 창작 지원이나 공연 활성화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용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용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많지만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토론문을 미리 보내주셔서 제가 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을 바로 받으면 사실 발제를 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있어도 늘 좀 부담스러운 마음인데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생각을 사실은 해왔어요. 첫 번째는 현장에 어떤 부분이 적용이 시급한가.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자료의 무용진흥 법안의 간략한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기도 너무 어려운 내용들인데다가 법이 통과되지 않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법에 근거한 공연예술 기본계획 아직 10년 넘게 마련되지 않고 있고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에서도 뭐 무용을 한 장르로 다루고는 있지만 무용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가진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법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발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실태조사와 법 제정을 통해서 또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면 나머지 그 뒤에 있었던 뭐 무용원 신설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차차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예술인들의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무용계 전반에 걸친 이제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두 번째는 계획을 무용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식도 관련해서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늘 대학에서 아이들 실기교육 외에 다양한 거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야기 저희 뭐 20, 30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 참 바뀌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속되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길을 알 수 있게 얘기해 주려면 절대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하고 있는 일들의 구멍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학계나 공연 예술인들이 이런 자리에 같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자리 너무 사실은 반가웠고 무용에다가 정책을 붙이거나 무용법, 무용정책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무용정책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발제 제목도 무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용정책이라는 명칭 자체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인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확산은 아마 뒤에 이제 홍혜정 교수님의 토론의 내용과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양대학교 고신호입니다. 일단 한국문화과학학회 학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문화예술 전체 지원사업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 관심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권선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혜정 교수님 장애 예술인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식, 그런 실효성도 너무 잘 들었고요. 결국 우리 이제 무용 전문가들이 무용학으로서 정립을 위한 윤리적 교육 자세가 필요하다는 유쾌한 발표를 해주신 홍혜정 교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현실을 다 서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가 변화되는 시기에 오늘의 이 논제들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무용관련 법제 이 정책 동향과 과제는 어찌됐든 우리 무용계가 처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용진흥법과 무용 발전을 위한 지속되어야 할 정책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예산이 삭감될 때 저희 문화예술 비용도 많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제대로 제정되지 못한 무용예술 예산은 더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느껴집니다만 현재 저도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으로서 이 무용진흥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과 이 무용진흥법의 제정은 이 변화되는 예술환경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선 선생님께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연구에서 같이 이 무용은 일찍이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무용계의 공적 제도의 생산은
이 두 개의 법을 통해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용문화재 제도의 성립은 전통 무용의 안정적 보존 자성을 가져왔고 또 국립무용단의 창단이나 무용인의 등용문이 되었던 동아무용콩쿨, 신인무용콩쿨 등 이 무용인재 발굴의 산실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제가 국악진흥법을 조금 살펴보니까 국악을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하위에 전통문화, 전통무용, 전통연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짚어야 할 국악진흥법과 같은 맥락에서 무용진흥법이나 무용연금법과 같은 장르별 개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중복성을 보이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흥법을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정을 위한 많은 국회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지난해 했던 분도 아쉽게 이번에 또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선거에서 이 법안을 또 누가 또 총대를 메고 어린이들 이야기를 들어줄지 너무 조심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무용진흥법 외안에 대해서 이 안책의 폐기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랑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발의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좀 중복돼서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독립적인 무용예술을 위한 무용인들의 자세를 말씀 주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발의되는 법령에 좀 그런 의견이 반영되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계속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살펴보니까 국가 주도형의 사업이 많아 보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아카이브나 국가 주도의 무용원과 같은 관리단체 설립, 그리고 무용인의 조사, 데이터 조사와 같은 사업들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공인된 어떤 형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업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이 무용진흥법 안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세 번째 질문은 그 진흥법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발제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답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무용인들의 자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변화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좀 더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법안이 폐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셨는데 폐기된 이유가 명확하게 사실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문별로 다 조목조목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다. 이렇게 다 검토안을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으나 공통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용계의 공론화 절차나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법률안에 상충되는 그 안건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예 본회의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던 검토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안 해주기 위해서였다기보다 좀 더 공론화시키고 무용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그다음에 좀 더 법안을 정교화하는 것들을 시간을 좀 갖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됐다는 게 아주 이렇게 아쉬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 현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두 번째 발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 뒤에 보시면요, 토론분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저희 토론자분들에서 몇 분께서 종합토론 뒤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토론문 참고해 주시고요. 토론 내용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 정책적 관점에서 본 장애 무용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구도영 팀장님과 정희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